대학에서 명강의를 듣는 그런 기분으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질문이 있으신 분 질문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고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 최근 SNS 상에서 평창 올림픽 관계 때문에 지난번 종업원 들어온 분들 중에 2명을 북으로 돌려보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제지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사실 국제인권법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인권을 이렇게 심대하게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곳으로 사람을 그렇게 정치적인 외교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추방한다는 것은 사실은 명백하게 국제인권 규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강제 추방 금지나 뭐 이런 국가가 지고 있는 게 의무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 상식으로는 사실 이렇게 부상할 수가 없고 그런 게 어떤 법률을 이렇게 만든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창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참 이렇게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드렸던 전태호 변호사님이 지금 하고 있는 공적인 영역에서 본격적으로 일할 때 이 민변하고 이 문제를 다뤘거든요. 아마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다행히 언론에 나왔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의제를 이렇게 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보도는 없었죠. 공식적으로 그런 의제를 나누었다는 보도는 아직까지는 저는 못 접했는데요. 물밑으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마 형태를 띈다면은 돌아가고 싶다는 사람을 만들겠죠. 자의에 반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때 속아서 왔고 한두 명이라도 이제는 그때 속아서 왔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고 싶다. 이제 그런 일종의 쇼를 기획에 공작을 쇼든 공작이든 그걸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슬쩍 흘려본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의외든 어떻든 상당한 저항이 즉각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애국 진영만이 아니고 좀 상식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1년이 넘게 지나도록 그런 의사가 표출이 안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와서 어떤 딴소리를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상식적인 거부감들이 이렇게 굉장히 좀 댓글이나 여러 가지로 확인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함부로 그렇게는 슬쩍 떠봤다가 그런 쪽으로는 못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도 사람이 좀 살만하다. 그리고 그렇게 나쁜 나라가 아니다. 이런 거를 선언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지금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연방제 통일도 가능하고 남한 한 표, 북한 한 표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무드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있고 대신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서 반인류 범죄, Crime Against Humanity라는 가장 큰 범죄죠. 국제법 중에서. 그런 국제법 중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나라로 지금 우리가 규정이 되어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14명의 종업원도 나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땐 참 당연한 것 같은데 지금 북한도 살만한 나라다라고 그런
일종의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하는 또 한 분위기가 적어도 한반도에서 남과 북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이중적인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 북한 인권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런 현실을 확인하는 그런 담론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저기 앞에 질문하신 부분 거기에 좀 덧붙여서 아까 우리 변호사님 설명하신 것 중에 유엔에서 파견한 북한 인권 담당자가 여기 국내에 와서 요 근처에 있다면서요? 그분이 그 14명에 대한 접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게 있었을까요? 다시 말하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겠나 하는 거죠. 만약에 아니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얘기해 드리지 않겠나 이거지. 예, 우선 제가 뭐 미국 대사관도 그렇고 유엔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자기 일에 되게 충실하시더라고요. 자기 바운더리를 이렇게 넘어가는 일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거든요. 유엔 국제인권 시스템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동성애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다각적으로 사실 좀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오늘 공부한 거 조금만 생각을 해보죠. 네, 만약에 선생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뭐 두 사람 아니면 정부를 강제 북송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우선은 저희 뭐 규정은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물론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인 의사를 가장할 수는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가는 것도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서 북송을 하려고 한다. 이건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거든요. 우선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 도태우 변호사님께서 자의적금에 관한 실무 그룹에 대해서 이렇게 면담하셨던 것처럼 그쪽은 1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계속 보고서를 내야 돼요. 그런 집단을 저희가 아까 휴먼 라이트 카운슬 쪽에 그런 이렇게 보편적 경매 보고 관련된 팀이나 아니면 실무 그룹들, 워킹 그룹들, 북한 관련된 인권 관련된 그런 이렇게 특별 보좌관이나 뭐 이런 분들 만나서 저희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리포트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한국에서 좌파라고 하시는 분들, 미국의 좌파하고 되게 긴밀하게 활동을 하시면서 국제적으로 공조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유엔을 포함해서.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좌파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게 한국의 좌파가 일반적인 좌파가 아니라 주사파에 경도된 좌파라는 걸, 북한을 옹호하는 좌파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사실 이렇게 협력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좌파적인 성향이 동일하니까 서로 협력을 하세요. 이런 유엔까지도 이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민감만 해왔어요. 민감만 해왔고 저희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국제조직이나 국제인권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사실 그런 항시적인 팀이 있으면 제일 좋고 거기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염두에 두고 미국에서 저희 해외에서 저희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유엔이나 국제기구들의 전략적으로 좀 이렇게 협력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 내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드리면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영풍고 옆에 있는 그 건물인데요. 거기 서울 글로벌 센터라고 하는 거기 계신 분들이 이 문제는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접촉하려고 했었죠.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최대한 국내 문제는 가입 안 하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그래도 관심을 가졌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이겼죠. 그래서 이제 14명이 무사히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민변도 그렇고 그 당시 이제 소위 한국의 좌익들은 굉장히 앙심을 갖고 있어요.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열심히 뛴 사람이 여기 계신데 도 변호사님이고 저도 많이 도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긴 게 됐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그때 마치 14인이 납치다라고 주장했던 한국 자익들이 자기들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앙심을 갖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아마 지금 이 얘기가 또 다시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그 한국의 좌익들은 보편적 인권 기준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이중잣대로 갖고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지금 여기 와 있는 이제 북한 인권 관련된 유엔 업무 하시는 분들도 보편적 기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좌에 가까우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하시고, 북한 인권 운동을 돕는 분들이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동성애 운동가예요. 지금 커비도 그렇고 지금 몬타본도 그렇고 동성애를 아주 공격적으로 옹호하는 분들이 북한 인권 운동을 돕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아주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국제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너무 유니크하고 특이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여기 계신 김원 교수님 같은 분은 어쩌면 저는 지난 탄핵 국면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얻은 소득이 있다면 이런 분이 이제 등장한 거, 또 태호 변호사님 같은 분이 등장한 거, 저는 이런 게 이제 열매 같은데 이제 시작이 아닌가. 그러니까 동성애 문제도 보편 기준에서 문제 제기하고 북한 문제도 제기하고 이런 게 좀 시작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는 아직까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기준을 봤을 때 그렇게 북한 인권 문제도 그렇고 잘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조금 완전히 직접적 질문에 대한 그건 아니지만 한마디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제 김인구 대표님 이렇게 강의 중에 니른베르크 재판, 동경 재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인권에 관한 보편 규약, 또 국제 인권 이런 개념이 널리 알려지고 부각된 것은 나치의 참상을 겪고 2차 대전 후에 유엔 차원에서 어떤 대대적인 각성이 이루어진, 그것이 하나의 첫 번째 큰 각성, 국제 인권에 대한 이라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지금 희망하기로는 얼마 남지 않은 저 평양이 붕괴되는 날, 저 북한에 있는 이 70년의 모든 참상이 공개되는 날, 국제사회는 제2의 눈뜬 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나치 참상 이후에 그 국제인권 부분이 인류사에서 한 차례 도약을 이룬 것처럼 거기서 니른베르크 재판, 동경 재판, 예루살렘 재판 같은 것을 거치면서 한나 아렌트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악의 비속성 같은 것에 대해서 통찰을 낸 것처럼 저 북한이 저기 열리는 날에는 인류사의 대사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인류의 인식을 바꾸는, 나치처럼 저렇게 가스실에 넣는 것만이 인간에 대한 대대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것. 인간을 살아있으면서도 얼마나 참혹한 상태로, 그것은 과학기술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가능한, 현대사회의 조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과거 노예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과거 노예. 그런 상태에 대해서 눈뜨게 될 대사건, 우린 대사건을 앞에 두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유엔을 중시해온 어떤 좌익 세력은 자신 스스로의 올가미에 들어갈 것이다. 유엔을 이때까지 중시해놓고 우리가 북한을 심판하기 위해서 유엔과 합동재판소를 차리고 전환기 정의를 주장할 때 뭐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낱낱이 다 이제 사법적 정의로 낱낱이 다 밝혀야 돼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 질문 좀 해주시고.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국제법 전문가 씨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북한이 이제 급변 사태가 일어날 때에 어떤 국제법적인 요소와 국내법적인 요소가 밸런스를 잘 이뤄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법적인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발생한다는 것을 전 이제 여러 측면에서 듣고 배우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제법 전문가로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특히 국제법 같은 경우에 이제 유엔을 필두로 해서 국제 정치적으로 보면 자유주의 진영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딱히 유리해 보이지 않는 진영에서 이렇게 선두에 나가서 공부하시고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고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직 전문가라기보다는 제가 공부하는 상황이고 법률적인 이슈들, 법률적인 이슈들이나 뭐 이런 것들 사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이렇게 법률적인 포인트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명확하게 찝어주지 않으셔서 제가 이렇게 제 답변도 그냥 좀 제너럴한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법률적인 허들보다는 국제정치적인 허들이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이 그냥 지금처럼 있는 게 가장 좋다는 입장이고 어떤 한국의 급변 사태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나 민주당 계열의 오래된 관료들의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고정된 견해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넘어야 할 허들인 것 같은데, 근데 북한의 인권 현실을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계속 공개하는 것, 쉐어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장 큰 우리에게 무기인 것 같아요. 북한의 진실, 그 진실을 국제사회와 그리고 또 한국 사회, 그리고 또 젊은이들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젊은 친구들도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치고 나면 사실 분노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변화되기에 가장 쉬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북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안보에 대해서 촛불 등 많은 친구들도 사실은 북한 안보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이렇게 명확한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식의 이렇게 반응들을 보이면서 이용을 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투사, 진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여기 이렇게 모이시고 행동하시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국제법 전공하시나요? 그 질문이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지금 이제 대답하신 말씀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저는 전환기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전환기 정의 연구원인데 전환기 정의라는 게 딱 4단계로 얘기하면 첫 번째 사실 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배상을 하고 하해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지금 김옥구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이 사실 조사 단계도 못 가서 사실은 그 사실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어도 지금 질문하신 분의 질문이 정말 중요한 게 저희가 사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그 휴전 회담을 이제 정리하고 정말 북한이 흡수가 되든 아니든 북한에 있을 때는 엄청난 그 인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정이 필요한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국제법정이 필요 없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국제법정을 연구하는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이 너무 발전을 해서 대한민국이 너무 충분하다. 그래서 한국 사법부로도 북한 인권 문제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자체 역량이 부족해서 하이브리드라고 해가지고 혼성으로 유행하고 자기 자국 재판 같이 결합시킨 재판부예요. 잘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유고라든지 루안다라든지 이런 데는 아예 국제재판소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국제재판소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정말 좋은 재판부를 갖고 있으면 국내 재판으로 충분한데
지금 요즘에 제가 다시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내에 역량이 적으면 심지어는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 발칸받은 그 코소보 같은 경우는 유엔이 아예 정부도 만들어줬어요. 세계 최초로 유엔이 정부를 그러니까 유엔 그 United Nations Mission in Kosovo라 그래서 윤믹이라고 해가지고 정부도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체 정부하고 유엔 정부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데 요즘 한국 상으로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최고의 재판부를 한국 내에 만들 역량이 있는가? 도태호 변호사님 뭐 대부분 참 때문에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현재 우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그래서 남한 내의 이 법치를 다시 세우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실조사 단계, 그 팩트 파인딩 단계가 정말 중요하다. 이 정도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먼저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강의를 잘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핵심적인 사항을 퀘션을 한번 던지고 싶은 것은 북한을 우리가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비교해 봤을 때 헌법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도 당연히 한국의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의 그 영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백두산 천지를 지금 중국과 양분해서 이렇게 영토를 획정하고 지금 그렇게 있는데 과연 우리가 통일 후에 그 문제를 중국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한번 좀 고민해야 될 젊은이들이 우리 정말 대학생들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리고 북한이 지금 외국하고 많은 그런 디베이트 하면서 빚을 많이 지어놓고 있는데 영국이 최근에 그것을 탕감해 주려다가 통일 후에 한국한테 청구를 한다고 지금 다시 그걸 탕감해 주려고 하는 것을 철회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법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북한 체제를 과연 국가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괴뢰 정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지 우리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독일 통일에 관한 사례가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독일의 케이스가 저희한테 정확하게 다 적용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박상봉 선생님께서 이분을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시고 참 되게 관련된 글들을 이렇게 제가 아주 많이 보진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말씀 주신 문제가 그러니까 통일 이후에 국가 승계의 이슈입니다. 국가 승계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근데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확립된 원칙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토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국가 승계가 이루어질 경우에 기존의 지역이 다른 국가하고 맺었던 영토에 관한 합의는 그대로 승계가 되는 걸로 그냥 국제법적으로 그게 이렇게 원칙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에 관한 경계에 관해서 중국과 북한이 맺은 협약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가서 이렇게 간도 지역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런 이슈들은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이렇게 어렵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국가 채무에 관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거는 국가들의 실행을 볼 때도 이게 조금 좀 약간 플렉서블한 것 같습니다. 독일이 사실상 동독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사실상 이렇게 서독이 통일되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한국의 통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동독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던 많은 국가들이 그냥 청구하지 않은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통일된 서독에 대해서 통일된 독일에 대해서 동독의 채권을 더 이상 청구하지 않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국가들의 실행이나 그 국제적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이슈라서 일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독일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게 정말 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지금 사실 그 대한민국 헌법 중에서 그 우리나라 좌익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조항이 3조하고 4조인데요. 그 3조가 영토 조항이고 4조에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기서 자유라는 단어를 이번 살짝 없애려고 하고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유란 그 4조에 나오는 자유라는 단어를 없애면 그 적하는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를 이미 좌익들은 예전부터 알고 있어요. 그 자유, 4조 자유라는 조항이 사실은 국가보안법을 가능케 하는 조항이고요. 그 국가보안법을 가능케 하는데 또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에 하나가 그 북한이라고 적시는 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하지만 그렇지만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 단체로 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실 국제법이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북한이 맺은 그 계약이라는 것은 정당한 계약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죠. 우리 입장에서는 안 갚아도 되죠. 그리고 영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모두 영토로 하고 있어요. 한반도를. 그래서 우리가 대국제사회에 주장하기 굉장히 간단한데 만약 지금 이번에 4조에서 자유를 빼버리면 국가보안법은 바로 없어집니다. 그리고 반국가 단체 없어집니다. 김일성 찬양의 자유 7조 없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나라가 없어지는 지경이 되는데 지금 이 정부가 그런 개헌을 조용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나. 정말 눈물이 납니다. 4조 없어지면 4조는 3조도 없어집니다. 영토조항도 없어집니다. 3조를 없애고 나면 이제 그 휴전선을 국경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북한하고 중국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가의 그 정체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산이 사라지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그 두 변호사님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점점 에피케이가 할 일이 너무 많아진다. 저희가 절대 이런 개헌은 용서하면 안 되죠. 우리 다 같이 이거 경각심을 갖고 같이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말씀.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죄송하지만 질문을 다른 분 넘기고 나중에 시간 남으면 다시 여쭤볼게요. 저 먼저 제가 좀 하고 싶었던 걸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궁금한 건 약간 코멘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제 통일 전과 후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통일이 된다면 이제 사실 아까 김미영 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자체적으로 이런 인권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자행되고 있는 북한에서의 문제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 형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 김일성, 김정일은 이미 죽었지만 김정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북한의 또 수괴로서 국가적인 어떤 범죄 내지는 뭐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범죄를 제노사이드에 가까운 것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사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이전에 뭐 이거는 법을 떠나서 그 북한 주민의 손에 의해서 어떤 뭐 너무 제가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카데미지만 사실에 관한 것도 논의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 주민에 의해서 어떻게 뭐 피격 내지는 뭐 살해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김정은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김정은의 손발이 되어서 또는 머리가 되어서 이렇게 활동했던 그런 공산당 간부와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도 북한 주민이나 또는 다른 세력에 의해서 또 뭐 제거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런 어떤 사실적인 부분이 있겠고 그 이전에 이제 유엔에서 논의되는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 그 북한 어떤 인권을 개선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까 논의하셨던 부분처럼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네요. 질문 아니고 코멘트죠? 네, 코멘트입니다. 그럼 질문 더 듣고. 너무 답답하지 마세요. 저도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슈타인 채널의 이혜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셨을 때 유엔뿐만 아니라 그 국제법에서의 실질적인 적용을 했던 예가 나치의 전법 처리 같은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일제 천황 전체주의자들에 대한 전법 처리가 대표적인데, 사실은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보는 이유가 예를 들면 공산당이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또 중국이 했던 모택동했던 그 만행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 범죄들에 대해서 유엔이라든지 다른 차원에서 국제법적인 실질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더라도 중국이 계속 그거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고 하면 실제로 중국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전범 처리라든지 이런 게 가능할지가 참 저는 의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통일 이슈가 정리적으로 사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 정치와 외교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너무 많이 좌우가 되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생명에 관한 그런 원칙들이 있긴 하지만 그게 사실은 그냥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냥 외교적으로 타결되고 진행되는 사례들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이슈가 있고, 제가 사실 이렇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독일 통일에 관해서 저희가 만약에 통일되면 대한민국에 있을 거라고 저희가 많이 추측하는 간첩, 남파공차원들, 국적이 북한일 수도 있고 한국일 수도 있어요. 처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이슈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독일의 사례를 보면은 사실 처벌이 통일되고 나서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추측하건데 그분들이 그걸 아시고 더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대한민국이 굳건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에 따라서 모든 처벌이나 사법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려우긴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명확하게 사전에 선을 그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이제 사실은 지금 세계 국제 인권 레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제노사이드 설명을 했는데, 제노사이드 조약을 만들 때 있었던 이슈가 뭐냐면 제노사이드 범죄 중에 공산주의자들의 범죄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 당시에 그거는 그 당시 부를 때는 political group killing이라고 그러는데, 정치적인 집단 살해를 넣을 것인가 안 넣을 것인가. 프랑스에서는 넣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그때 소련이 절대 안 된다. 소련이 너무 캥기는 게 있으니까 소련이 빼자 그래서 제노사이드에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많이 죽여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노사이드 조약은 사실 북한도 예전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전쟁주의 가입을 했지만, 제노사이드 조약을 그렇게 열심히 라파엘 렘킨이라는 유대인 법률가가 만들어 놓고도 거의 40년 이상 써먹지는 못했어요. 국제사회가 완전히 잠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40년 동안 있었던 대량 살상 범죄는 모두 공산주의자가 한 거거든요. 심지어는 캄보디아에 있었던 200만 그룹 킬링도 이 범죄로 제노사이드로 처벌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 범죄가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것은 밀로셰비치 유고 케이스, 그러니까 발칸 문제에서 드디어 이 범죄가 살아나서 요즘은 이제 다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요컨대 유엔 레짐이라는 것은 제노사이드도 유엔 레짐의 일종인데요. 유엔이라는 것은 2차 대전을 청산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2차 대전에서 소련이 전승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 영국, 프랑스의 이해를 모두 반영하는 그런 레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유엔 레짐이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해서 단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소련과 중국과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지금도 이렇게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두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을 들어서 이해하시겠지만 이 북한이 인류 역사에서 무엇이었던가는 그 홀로코스트 몇 년하고 비교가 안 돼요. 홀로코스트가 수십 년 일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유엔이 그 1945년의 유엔과 다른 새로운 어쩌면 더 진지한 새로운 라운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게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제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20년간 이렇게 선구자적으로 김비영 원장님 해오시고 그래서 북한 고등 그 인권 판무관도 그런 거 꿈도 꿀 수 없는 때부터 활동해가지고 그 북한 인권 국제적 보고서가 나오고 판무관이 나오고 이렇게 참 20년의 세월이 왔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근데 틀은 우리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은 그거는 뭐 키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MPK와 여기 모이신 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보면 국제적으로 지금 그 김정은의 핵무기를 둘러싸고는 그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다는 심지어는 중국, 러시아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말을 잘 못할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EU 뭐 대부분.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제거된 상황에서 그 잘만 결합되면 어떤 다른 그 패러다임과 세계를 펼칠 수 있는 건데 그게 뭐냐 그러면 공산당 그거는 못했는데 이건 뭐냐? 저는 그냥 이건 시험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의 굉장히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 1인 체제입니다. 1인 체제. 그러니까 이게 유일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북한이. 그러니까 그 지금 외신에서도 그 포린 팔러스라는 레프트 성향 잡지에도 지금은 북복할 때라는 도발적인 기사가 실렸는데 그 기사에서 이렇게 말할 때 인도 파키스탄이 핵을 가졌지만 그 사람들은 핵을 가지고 그 전쟁하면서도 핵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고 핵을 가지고 위협한다는 생각은 그런 거는 뭐 생각도 안 한 것 같다고. 그런데 김정은은 핵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 쓰겠다고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예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너무 사실 둔감하게 있는 것이지 국제사회가 볼 때는 이런 예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그 배경이 유일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거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진짜 한 사람 손에 버튼 누를 수도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도대체 이런 체제가 어떻게 가능했냐 근본적인 반성 우리가 주도해서 이끌어내야 돼요. 도대체 인류사에서 이런 체제가 어떻게 가능하냐 한 사람 손에 거의 전 주민이 노예화되다시피 하는 체제가 어떻게 가능했으며 이것을 청산한다는 것은 인류사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게 나온다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받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올 때 좀 많은 것을 배워서 현장에 좀 쓰고 싶었던 그런 깊은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라서 국제법을 다룬 데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김미영 교수님 말씀 듣고 정말 참 너무 몰랐구나. 좀 한심했다는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지금 현재 교직에 있는데요. 그 전교 선생님들 보면 굉장히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학생들한테 아주 뻔히 그렇게 굉장히 그런 좌파적인 인식을 많이 심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보수 쪽의 교사들은 전혀 능동적으로 어떤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김명훈 교수님한테 좀 많은 자료를 주시고, 현장에 있는 전공이 아니라도 다른 과목이라도 수업하면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3조, 4조 이런 걸 정말 넣어서 교사들한테 정말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죠. 아이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부모님 성향에 따라서 그냥 야당, 여당, 그 학생들이 한마디 하면 저 집은 어느 쪽인지 다 판이 알아요. 네. 왜냐면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 듣고 한마디 그냥 자연적으로 그쪽으로 흘러가듯이 우리 아이도 엄마 아빠한테 들어서 자연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보수 쪽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듯이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집안의 그 역할이 부모님 역할의 영향을 거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무조건 막 쫓아가서 그렇게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헌법에 3조에 자유자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는 이게 굉장히 저는 지금 와서 충격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자율 그 봉사자 교육하신다 했잖아요. 제가 사실은 그걸 연수를 받으려고 신청을 하려고 해보니까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냐면요. 기존에 그 통일이 되었을 때 기존에 그 교육을 받았고 활동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수를 신청을 해서 포기했는데 오늘 너무 좋은 얘기를 들어서 제가 다음 주 토요일부터 한다는 연수에 꼭 참석해서 통일이 됐을 때 이 청소년들을 또 이 사람들이 해서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그걸 정말 하고 싶었어요. 제가 퇴직하고 나서 할 게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저한테 마음에 와닿고요. 좀 잘 제가 교육을 지도를 잘 받고 정말 그 교사들도 정말 또 이렇게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근무할 때마다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불러다가 완전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를 딱 몇 마디만 해주면 아이들이 딱 따라와요. 아이들은 이제 순수하기 때문에 정말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시간이 여기. 제가 코멘트를 좀 할게요. 어차피 이제 중국하고 이제 통일되면 우리가 부딪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제 통일되면 반드시 분열할 수밖에 없고 그 분열의 핵심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얼마큼 움직일 수 있는 역량에 따라서 분명히 중국은 분열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중국은 지금까지 긴밀하게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전투기를 개발할 때도 이스라엘이 기술을 제공했고 중국에서 핵폭탄을 개발할 때도 이스라엘이 관련된 모든 그 소스를 유대인 과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 과학자들이 협력을 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작동에 의해서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스라엘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에 독립을 했는데 올해가 건국 70주년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과 촉각을 좀 기울여 주시길 바라고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좀 더 국가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할 때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앞당겨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더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여기가 건물이 9시 반만 되면 안 나가면 구박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 5주차 마지막 오셨고 너무 또 좋은 강의를 들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전 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NKT 아카데미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 것이 참 좋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도 변호사님인데 도 변호사님의 마지막 코멘트를 듣고 제가 이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저기 5회 강의까지 이렇게 늘 나와주시고 또 오늘 또 특별히 마지막 위에서 나와주신 이 한 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많이들 그렇게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숫자로 보면 이거 어떡하냐, 나라는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지금 밤잠이 안 오고 이거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저도 크리스찬이고 신앙인이라 결국 우리는 이제 하느님의 도구고, 도구고 뭐 사신 갖고 하면은 도구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잘 도구로 쓰임 받는 길로만 가면 하느님은 숫자로 싸움하지 않았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싸움하면 인간이 착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 것으로. 그래서 하느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표를 딱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한반도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 잘 도구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